안녕하세요. 책과 영화를 리뷰하는 정글북의 북마전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에 애플 TV 플러스에서 공개된 SF 호러 액션 더 캐니언을 리뷰합니다. 러닝타임이 2시간 7분인데 그다지 길게 느껴지지 않는 걸 보면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영상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로튼 토마토 평론가 점수는 61개 리뷰 기준으로 61%며 관객 점수는 76%로 더 높습니다. IMDb에서도 평균 6.5점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한 민간 유전자 회사의 초인병사를 만들어내려는 연구가 천재지변으로 잘못되면서 발생하는 사건과 이러한 사건을 비밀에 붙이려다 벌어지는 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득 폴 앤더슨 감독이 연출한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가 떠오르는데요. 게임이나 영화를 본 구독자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 영화에서도 엄브렐라사라는 기업이 연구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유출하면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스콧 데리슨 감독의 전작들을 보면 더 캐니언과 유사한 성향이 발견됩니다. 호러 장르를 연출하더라도 단순한 스플래터 무비와는 다른 악의 본질과 인간이 이를 어떻게 직면하는지 깊이 있게 다룹니다. 관객이 느끼는 감정과 영화가 전달하는 무언의 메시지에 유의하면서도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해서 재미를 유발하죠. 단순한 공포 유발에 그치지 않고 이야기 저변에 인간의 악에 의한 사건과 그 악에 저항하는 주인공들의 행동을 통해서 현실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종종 선과 악, 신앙과 의심 같은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도 탐구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는 신앙의 미스터리를 다루며 악령 들림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인간의 믿음과 회의를 조명합니다. 이 작품은 리바이와 드라사라는 남녀가 주인공입니다. 마일스 텔러가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전직 해병대 출신 저격수 리바이를 연기하고 아냐 테일러 조이가 전직 KGB 요원의 딸이자 리투아니아 출신 저격수인 드라사를 연기하죠. 두 사람이 지키는 협곡은 지뢰와 발칸포로 24시간 감시하며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전 기병대가 들어갔다가 실종된 후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기괴한 장소가 되어버렸죠. 바솔로뮤는 이 협곡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극소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협곡 아래에 있는 할로우맨들이 사실은 바솔로뮤의 회사에서 진행한 비밀 연구의 결과였거든요. 그녀는 협곡의 감시자를 직접 면밀하게 골라 파견합니다. 리바이와 드라사는 몰랐지만 그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선발된 것이었습니다. 임무가 종료된 후 죽여도 찾는 사람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리바이의 전임자는 임무가 끝났다고 좋아하며 헬기를 탔다가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럼 그렇지, 전임자가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정도의 기밀을 요하는 임무에서 그냥 갈 수 있다고 의문이 들었거든요. 1년마다 2명씩 빠져나갔다고 쳐도 지금까지 거의 100명 이상이 세상 밖으로 나갔는데 그동안 이곳이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모두 죽여서 입을 막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시놉시스는 간단합니다. 리바이, 드라사 2명이 양쪽의 감시탑에서 항상 안개가 낀 협곡 아래쪽에 있는 미지의 존재가 탈출하는 걸 막는 겁니다. 바솔로뮤는 두 사람에게 절대로 반대편 감시자와 접촉하면 안 된다고 지시하지만 인간의 본능을 무시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모르겠으나 1년 동안 눈앞에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 그럴 리가요. 바솔로뮤가 두 사람의 로맨스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그녀의 기형적이고 비틀린 성격을 암시합니다. 무기영구는 잘해도 인간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건 서툴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인간이 생략된 기술 개발에만 매몰될 경우 어떤 비극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감독의 의도적인 연출이라고 봅니다. 과학이나 기술이 항상 윤리와 철학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협곡에 갇힌 할로우맨의 숨겨진 비밀은 바솔로뮤와 똑같은 연구자들이 전투에서 보다 강력한 슈퍼솔저를 만들려 했던 연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례에서 인간을 외면한 연구의 부작용은 연구를 주도한 이들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감내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드라사가 3km 밖의 러시아 사업가를 저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감독은 왜 SF 액션 호러 영화의 시작을 드라사의 저격 장면으로 선택한 걸까요? 생각해보면 이 영화의 주제 중 하나인 진실을 가린 비밀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사의 저격 목표물은 백린탄과 지뢰 등을 파는 무기상이었습니다. 드라사는 그가 네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 때문에 저격을 후회하는데요. 드라사의 아버지는 총알에 수치를 담아 자신에게 맡기라 하며 위로합니다. 무기상이 네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 위장일 뿐이니까요. 진실은 무기를 팔아 다른 사람들이 죽든 말든 돈을 버는 무기상이라는 거죠. 이 진실을 파헤친 수단은 드라사의 금빛 총알이었습니다. 드라사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지적하며 진실은 감추지 말고 폭로되어야 한다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드라사의 아버지는 출연 시간은 짧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암을 앓고 있는 그는 딸에게 발렌타인데이에 목숨을 끊겠다고 밝힙니다. 드라사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아버지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그녀의 개인적인 고립과 감정적인 상처를 부각시킵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해 그녀가 리바이와의 관계에 집착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장거리 암살에 성공하는 스나이퍼로서의 모습은 협곡에서 맡게 될 임무와 탈출 과정의 개연성을 위한 설정입니다. 두 사람이 탁월한 저격수가 아니면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 탈출 과정에 벌어지거든요. 따라서 드라사의 초반 저격 장면은 단순한 액션 시퀀스를 넘어서 상황에 맞는 캐릭터 설정과 감독이 전하려는 주제를 의미하는 중요한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바이와 드라사가 지키는 장소가 다른 많은 유형의 장소들을 놔두고 왜 하필 협곡인지 생각해 보니까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감독이 의도적으로 고른 장소로 볼 수 있네요. 일단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존재가 외부로 알려져서도 안 되고 빠져나가서도 안 되는 비밀 장소로 1년 365일 안개가 피어나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협곡 이상의 존재가 있을까요? 감시자들도 1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고립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 영화의 소재인 고립과 단절을 이보다 더 잘 살릴 수 있는 공간은 드물 겁니다. 저는 이곳을 보면서 2008년 개봉했던 토머스 제인 주연의 미스트라는 영화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협곡을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시사하는 곳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감추고 싶은 비밀이 존재하는 건 말이죠. 리바이와 드라사는 저마다의 비밀과 고통을 안고 있으며 두 사람을 경비원으로 세운 회사 역시 실패로 끝난 연구 결과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려 합니다. 리바이가 드라사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비밀을 계속 숨기다 보면 숨길 곳이 부족해집니다. 이 대사야말로 중간 이후 두 사람이 협곡 아래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사건의 복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솔로미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지만 결국 비밀이 드러난 거죠. 세상에 완벽한 비밀이란 없는 법이니까요. 공간적으로 떨어진 두 감시탑은 단절과 고립에서 오는 고통과 갈등은 결국 다른 존재와의 소통과 감정적 유대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리바이와 드라사는 망원경과 스케치북을 이용한 필담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처음엔 서로 다른 배경과 성장 과정 때문에 경계하지만 점차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에 빠지죠. 협곡은 두 사람 간의 정서적 거리와 가까워지기까지의 심리적 장벽을 상징하고 있다고 봐도 좋은 이유입니다. 두 사람의 극복 과정을 통해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협곡은 위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위협이 나와 가족을 위태롭게 할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면 돌파뿐이라고 감독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리바이와 드라사가 협곡 내의 위험 요소를 피하기만 했다면 결국 회사의 킬러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을 테니까요. 협곡의 감시탑에 도착한 리바이는 벽장에 가려진 벽에서 역대 감시자들이 남긴 낙서를 발견합니다. 그 중에는 1947년 최초의 감시자로 근무했던 브래드퍼드 쇼 대위가 남긴 T.S. 엘리엇의 문구도 있습니다. 쇼 대위는 T.S. 엘리엇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협곡 속 괴물들에게 할로우맨이라는 이름을 붙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괴물의 이름이 엘리어트 시에 인용된 할로우맨이라는 것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그래서 이 시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용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더군요. 시는 We are the hollow man, We are the stop man으로 시작해서 This is the way the world ends, This is the way the world ends, This is the way the world ends, Not with a bang but with a whimper로 끝납니다. 시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희망이나 밝은 면모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가 발표된 시기가 1925년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란과 절망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대전을 거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영적 공허와 도덕적 붕괴, 존재의 무의미함 등을 주제로 하면서 밝을래야 밝을 수가 없는 거죠. 엘리엇은 현대인을 속이 빈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지프로 채워진 머리라는 표현은 현대인의 생각과 신념이 피상적이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할로우맨은 무력함과 존재의 무의미함을 자각하지만 극복할 용기나 행동력은 없습니다. T.S. 엘리엇이 언급한 할로우맨은 영화 속 할로우맨들의 모습과 거의 일치합니다. 협곡에서 돌아오지 않는 기병대를 비롯한 할로우맨들이 1차 대전 시기와 2차 대전 시기의 인물들이라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시와 영화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낮은 신음으로 세계가 끝난다고 끝을 맺지만 영화에서는 비상시 대처 계획에 의해 준비해둔 폭탄이 터지면서 굉음과 함께 협곡 전체가 파괴됩니다. 영화의 결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 시의 마지막 사행은 특히 유명합니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 스티븐 킹의 소설 스탠드, HBO의 드라마 왓치맨 등 수많은 콘텐츠에서 직접 인용되거나 캐릭터 창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건 리바이와 드라사 역을 한 마일즈 텔러와 아냐 테일러-조이 두 배우의 재발견입니다. 직업의 회의감을 느끼고 고립감과 상처 속에 신음하던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면서 인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일즈 텔러는 죽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악몽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업보라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죠. 드라사 역시 의지하던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외롭고 고독했던 삶을 리바이를 만나면서 치유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필담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마침내 만나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서는 저절로 웃음을 짓게 되더라고요. 마일스 텔러라는 배우는 제가 얼굴만 알고 있었지 이름은 몰랐는데 연기도 상당히 잘하고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배우를 주목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아냐 테일러-조이는 마일스 텔러보다는 낯익은 배우였지만 지금까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스나이퍼라는 배역 때문인지 아니면 화장의 마술인지 무척이나 섹시하게 다가오더군요.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영화가 이토록 매력적이었을지 의문입니다. 에일리언의 여전사 시고니 위버는 전성기에 비하면 많이 늙었지만 유전자 연구기업의 책임자인 바솔로미노서 건재함을 과시합니다. 원래 강인한 외모와 큰 키 덕분에 짧은 출연 시간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악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더 캐니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라면 로맨스, 액션, 공포, SF를 모두 담았다는 겁니다. 스나이퍼인 리바이와 드라사의 로맨스, 변형인간인 할로우맨이 유발하는 공포, 유전자 공학이 상징하는 SF, 리바이 드라사 콤비와 할로우맨 바솔로뮤의 대결로 축약되는 액션이 극중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장르를 나누다 보니까 다양하고 소소한 재미는 있지만 임팩트가 약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다만 할로우맨의 그래픽 디자인과 협곡에 살고 있는 괴물체들의 음산한 분위기는 공포와 긴장감을 더하며 시각적으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초반 드라사의 저격 장면은 신선했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서사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민간 기업이 모든 음모와 비밀의 배후에 있고 그들의 탐욕적인 연구로 생긴 부작용을 세상과 격리하거나 아니면 처리한다는 식의 구성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두 사람의 로맨스와 할로우맨 프로젝트의 숨겨진 진실 공개, 독특한 몬스터들, 간간히 이어지는 총격전 등이 OTT 영화치고는 나쁘지 않은 대중성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의 영화 더 캐니언에 대한 북마전의 평점은 6.8점입니다.